안녕하세요. 저는 톡톡 사연을 정말 좋아하는 여성 애청자예요. 저에게 있었던 일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께서 한탕을 노리시면서 도박에 손을 대면서부터 가세가 확 기울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 직전이 되었을 무렵에는 무려 집에 빚만 2억 5천가량이 쌓여 있었고요. 3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사만 4번을 다녔어요. 저와 남동생의 학교 생활은 먹구름 가득이었죠. 일가 친척들 전부 하나둘 저희 가족과 점차 멀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놈의 돈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와 남동생은 애써 밝게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 부모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둘이서 서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동으로 그런 포장을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저희 남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악화되기만 하였으며 부모님의 관계는 파국으로 향해 갔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신 아버지를 향해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기어들어와요? 뭘 잘했다고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냐고. 차라리 죽어버리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구멍에 술병 처박을 생각만 하느라 머릿속에는 아무 근심 걱정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 번듯한 일자리 다시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쓸데없이 막노동팡을 전전하면서 그것조차 제대로 못 해내고 술병 나발을 허구한 날 불어대는 거잖아. 뭐야? 이 여편네가 돌았나? 아니면 미쳤나? 요즘 잠잠하게 입 쳐닫고 사는 것 같더니 드디어 그놈의 잔소리에서 해방되었나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확 지랄을 대네? 야, 이 여편네야. 누구는 막노동 반질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누가 번듯한 직장 안 다니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냐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데 내 속도 아무도 몰라주고 그 누구 하나 위로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술로 달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뭐요? 당신이 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누가 도박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당신에게 윽박을 지르기를 했어? 아니면 강제로 도박판에 끌고 가기라도 했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지옥길, 그러면서 자기 처자식도 같이 끌고 들어갔으면 미안한 줄 알고 반성하고 살아도 부족할 판에 뭐가 어쩌고 저쩌요? 그날따라 엄마의 감정이 무척 격양되어 있었어요. 단칸방과도 같았던 좁은 집, 자는 척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던 남동생과 부모님께 차마 교복 구입 이야기를 꺼낼 수 없어서 고개를 떨군 저에게 엄마의 그 울분은찬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어 오더군요. 엄마가 악다구니를 쓰시는데 되려 아버지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고 그것을 도화선으로 두 분은 그날 밤 미친 듯이 서로에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으시며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어느새 저와 남동생은 구석에 함께 웅크리고 몇 시간 동안 덜덜 떨고 있었고요. 이웃 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끝내는 경찰이 와서 부모님을 중재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버지는 무척 수치스러워하였어요. 그때 경찰이 나에게 와서 뭐라고 했던 줄 알아? 선생님이 빚을 많이 지신 거면 가족들에게 잘하고 사셔야죠. 이렇게 훈계질 하더라. 내가 살다 이제는 경찰에게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어?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왜 그 일로 그렇게 분개하신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도박판을 전전하신 것도 제가 이해할 수 있었겠네요. 아버지는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계셨고 그 모난 심정을 가까운 이들에게 쏟아내셨어요. 엄마와 저희 남매에게 말이죠.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그 무시하는 듯한 눈빛은 뭐야? 딸년이라고 있는 게 감히 하늘 같은 아버지를 무시해? 아니에요.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본 것뿐이에요.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너 그거 나를 본격적으로 무시하겠다는 뜻이지? 야, 이 배응만덕한 거사. 내가 없었으면 너는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눈을 불하려?
여차하면 경찰 부르면 된다 이거야? 그날도 경찰 부른 거 이제 보니까 너였지? 네가 나 잡아가라고 경찰에 신고한 거였지? 그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잡아가려고 경찰이 온 것도 아니었잖아요. 새벽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온 거였죠.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제는 딸년이 나를 훈계하고 자빠졌네? 내가 자식들을 헛키웠네. 자기 아버지 공경하도록 귓방망이 한 대씩 때마다 후려쳐서 키웠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키웠어. 씩씩거리시던 아버지는 몇 없던 집안 살림마저 깨부수며 발작하듯 난리를 치셨고 저보다 어려도 남자랍시고 남동생은 그런 아버지를 말리고 막아서느라 용을 써댔죠. 식당 일을 내도록 하시느라 파김치가 되신 상태로 귀가하신 엄마는 집안의 상황을 보시고는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았다는 점이 언젠가 쥐구멍에 벼들 날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며 견디기만 했다는 점이 저희 가족이 얼마나 무지하였으며 절망적인 상황에 푹 절여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성인이 된 이후에 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일부라도 털어놓으면 다들 의아해하면서 도박 중독자였던 데다가 술고래였던 아버지를 욕하기보다는 엄마와 저희 남매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것을 처음 겪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친해졌던 어떤 언니가 저에게 그랬어요. 너희 어머니 진짜 이상하신 분 아니야? 진작에 이혼을 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어디 멀리 야반도주라도 해서 자식들을 지키셨어야지. 그 정도면 남편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식들을 포기한 수준 같은데? 너랑 네 동생 진짜 불쌍하다. 뭐? 그런 게 아니야, 언니. 우리 남매가 모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딱 끊어내고 멀리 도망쳐서 산다든가, 이런 건 생각하기가 어려웠어. 우리 남매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정말 많이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사신 거지. 와, 이제 보니까 너희 남매도 대단하다. 자식들이라도 똑 부러지고 현명했다면 상황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남매가 나란히 멍청한 바람에 어머니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지냈구나. 이래서 무지도 죄이다라고 하나 봐. 저는 그때 타인에게 저희 집안 이야기를 나눈 것이 처음이었기에 제 3자의 시각에서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조차 못하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들의 눈에는 어쩌면 잘못을 저지른 아버지보다도 더 거슬려 보이는 게 엄마와 저의 남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니까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일상을 보냈으면서도 저희 가족은 여전히 네 식구가 함께 살아온 상태였고요. 남동생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는 빚이 1억이 좀 넘게 있는 상황이었어요. 개인 회생이니 파산이니 하는 것들을 다 끼고 나서야 그 정도의 금액으로 줄일 수 있었죠. 대단한 공부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저나 남동생이나 대학 진학은 포기해야 한 지 오래였고요. 그저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본격적인 돈벌이에 뛰어들고자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생산직 일을 시작했다가 2년을 채운 뒤에는 단순 사무직과 서비스 직종의 아르바이트 일을 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버는 것 중에 제 자신을 위해 들어간 것은 거의 없었네요. 빚 갚는 데 쓰였고 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갔죠. 부모님의 관계는 최악이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딱딱한 화석이 된 상태였어요. 엄마의 감정이 유독 격앙되었던 건 경찰이 들이닥쳤던 그날 밤 이후로 부모님은 부드러운 대화를 단 한 번도 나눠보신 적이 없었어요. 희한한 점이 저나 남동생이나 그런 부모님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점이에요. 집안 분위기를 살피는 게 습관이 되고 부모님의 관계를 걱정하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했던 듯 싶네요. 자라온 환경에 따른 일종의 세뇌 같은 것이었죠. 아버지는 늘 애증의 대상이었어요. 애증이란 애정과 증오가 합쳐진 것이었죠. 그러니 집안을 말아먹은 증오스러운 아버지에게
항상 한 줌의 애정이 남아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박으로 집이 망했을 때부터 장장 10년의 세월, 그것을 지나오자 끝이 보였어요. 그 끝은 바로 상상도 못한 것이었지만요. 여보세요? 네. 김석대, 저희 아버지 성함 맞는데요. 누구세요? 병원이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사고를 당해 병원에 계시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손써볼 도리도 없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떠나셨어요. 이렇게 허무한 끝이었다면, 이럴 것을 알았다면 당신이 지난 세월을 그렇게 살았을까? 나와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릴 거였다면 10년 전에 진작 떠났어야지. 왜? 도대체 뭐하러 더 살아서 자기 처자식을 개고생시킨 거였어? 대답해, 이 나쁜 놈아! 엄마, 그런다고 해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시 눈을 뜨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정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죠. 밥이라도 한술 뜨세요. 어제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몸 상해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엄마는 극도의 허무함에 빠져버리셨고 제가 그런 엄마를 애써 추스려드렸습니다. 담담한 저를 보면서 엄마는 내심 놀라신 듯 의외라는 눈빛을 보내오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그 언니의 출천살이를 겪었던 입장으로서 저는 담담하게 굴 수밖에 없었던 듯 싶어요. 너무 오래 우울하고 힘든 일상을 쳇바퀴 돌듯 살아오며 절여졌기에 깨우치지 못했을 뿐 아버지의 죽음이 비극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은연중에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아온 길이 있는데 사람 바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여전히 뭐에 억눌리신 것 마냥 좀처럼 여유롭게 살지 못하셨고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매사에 기운 넘치는 척, 긍정적인 척,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속내는 그럴수록 많이 지쳐가고 있었죠. 그래도 저로 인해 전보다 표정에 여유가 보이고 밝아지신 엄마와 남동생을 보고 있자면 보람을 느꼈는데 그마저도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빛이 바랬습니다. 지난 세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시느라 몸이 성한 데가 없으셨던 거죠. 어찌 보면 예견된 아픔이었어요. 집안의 빚이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던 무렵이었는데 엄마의 병원비가 얹혀지면서 저는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표현에 극한의 공감을 하게 되었네요. 허리띠 졸라매고 거의 강박적으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제가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것에 이어서 아주 깊게 공감하는 표현이 여자는 자기가 불행할 때 다가오는 남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축적되어 있는 제 외로움, 고단함, 이런 것을 알아봐주는 남자가 생기자 제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제 상황과 형편의 연애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해서 그간 멀리해왔기에 그 남자가 제 인생의 첫 연애 대상이었어요. 나는 너의 노력과 희생을 다 꿰뚫어 볼 줄 아는 남자야. 너도 느끼지? 나는 네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 살면서 그런 공감은 처음 들어봐.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감동이야.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갑자기 내 인생이 풍요로워 보여.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남자에게 더욱 빠져들었고 많은 것을 퍼주었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베푸는 것이 이골이 난 대로 난 저였기에 그것이 어렵지 않았던 듯 싶네요. 저보다 한 살 위였던 그 남자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만년 취업 준비생이었고 언젠가 대기업에 취직할 것이라는 포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하였고요. 고졸인 제가 그런 것을 생리를 안다면 얼마나 알았겠나요? 식견도 좁았기에 그 남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저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취직은커녕 면접 잘 보고 왔다는 소식도 없었던 그 남자였지만 저는 묵묵하게 성과를 기다려 주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 저에게 그 남자는 늘 고마워했고요. 너처럼 대단한 여자를 내가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 늘 고마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이런 것쯤 나는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오빠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나 기다릴게.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며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주말에 그 남자의 자취방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말이죠. 그 남자가 노트북을 하다가 씻으러 갈 욕실에 들어갔는데 평소와는 달리 화면을 안 끈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깔린 카카오톡 알림이 떴고 제가 무심코 그걸 보고 말았어요. 자기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 남자는 저를 호구라고 칭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부려먹기 좋은 호구는 또 없을 거야. 은행 ATM 가서 돈을 뽑는 것보다 걔한테서 돈을 뜯어내는 게 더 빠르고 간편해. 이런 내용을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심지어 다른 대화방을 보니까 저 말고 딴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저에게 자격증 시험비를 받아서 그 여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걸 알고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휴대폰에서 그 남자의 번호를 차단하고 떠났죠. 노트북 화면에 대화방이 떡하니 떠 있었으니 그 남자도 변명할 거리가 없었을 거예요. 저를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비참했네요. 사랑도 뭣도 아니었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나서요. 이런 나날을 거쳐서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참고로 그때 시부모님은 이혼하신 지 3년 정도가 된 시기였네요. 부모의 이혼을 겪기는 했으나 남편은 금전적으로 딱히 어려움을 겪어보지는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벌이도 당연하다면 학력까지 저보다 앞섰고요. 심지어 인물도 괜찮았어요. 저는 저 같은 배경을 지닌 여자가 그 정도 되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또 청혼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를 호구로 취급하였던 남자를 겪어봤었기에 저에게 금전적인 것을 일절 요구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감동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남자를 겪어보지 못했다면 남편의 구애 앞에서 머뭇거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똥차를 겪어봤기에 벤츠의 존재감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이 저를 만났던 시기에 그때 남편은 회사에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는 힘든 거 누르고 삭히면서 화병 걸린 사람을 오래 보아왔거든요. 바로 제 엄마요. 그런 엄마를 위로하고 기운 보태다주고 제 자신이 씩씩한 척 연기를 하면서까지 엄마를 힘내게 하려고 저는 그랬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도 그런 행동이 나갔나 봐요. 나는 사실 우리가 겹치는 지인이 한 명이 있어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사귀게 된 것일 뿐 우리가 운명적인 사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 그런데 너와 만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니까 내가 너를 만난 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그때 힘들어서 속이 다 문드러졌을 거야. 너 같은 여자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 말은 나하고 결혼해주면 안 될까? 감정 표현이 서툴고 이건 이거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고지식하고 외골수 같은 면모가 강한 남자인데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진심을 드러내는 모습에 제가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존재가 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다가왔으니 바로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었죠. 우리 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덜 떨어지고 하등 볼 것 하나 없는 여자하고 너는 정말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정신 차려! 올해 아들, 엄마는 너를 고작 이런 여자하고 붙여주려고 너를 그렇게 잘난 남자로 키운 게 아니야.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였어요. 이미 저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굉장히 탐탁해하지 않으셨던 모양인지 제가 등장했을 때부터 눈에 힘을 주고 저를 째려보셨고요. 제가 딱히 별 말씀도 안 드린 채로 얌전히 있었건만 먼저 악을 쓰시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예상 외의 상황에 난감했는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슴을 치시며 개탄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그만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말았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날리시며 코웃음을 치셨죠. 아들, 자, 이것 좀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려고 애쓰는 여자들 있지? 바로 이런 여자들을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야.
남자에게 동정표 얻어내서 그걸로 등쳐먹는 여자들이 딱 이런 거라니까는. 엄마, 저는 이미 이 여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다. 이렇게 속으로 정해놓았어요. 결혼하기로 한 결심 절대 가볍게 한 것도 아니고요. 멋이 어찌고 어째? 네가 보통 가증스러운 것이 아닌 여시한테 단단히도 홀렸구나. 인물도 그저 그렇지, 직장도 그저 그렇지. 집안 배경은 아예 거로나 가치도 없는 상대하고 대뜸 결혼을 하겠다니. 그것도 뱃속에 애가 들어선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네가 홀린 것이지. 우리 아들, 제발 엄마 말 듣고 정신 좀 차려. 엄마가 이런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인생에서 이혼을 겪어본 사람이잖니. 딱 보면 100년 해로를 할지 안 할지 구분이 다 된단다. 너는 이 여시하고는 절대 무탈하게 살 수가 없어. 엄마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다고는 하지만 두 분이 부부의 연을 맺으셨기에 제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엄마와 아버지 사이가 어찌 되었든 간에 늘 두 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저도 자식이 감사해야 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 부모 역할 저는 지금 이 여자랑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남편은 몹시 난처한데 표정을 지으면서도 다만 말은 조목조목 다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자기 의견을 이렇게 똑바로 그리고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때 처음 봤어요. 연애 기간이 그리 길지도 않았을 뿐더러 남편은 자기가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퇴근을 하면 절대 소모적으로 입을 열고 싶지 않다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말수 자체도 적은 사람이었건만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뜻을 고집해 줄 줄이야. 놀란 제가 눈물을 훔치며 감동을 받고 있으려니 시어머니의 불타는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에 없이 이렇게 구는 걸 보면 정말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기는 한가 봐. 군대 다녀온 이후로 엄마에게 눈 똑바로 뜨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 우리 아들, 그래, 내가 엄마로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더 이상 대놓고 용을 쓰면서 반대하다니 민망해서 그건 안 되겠구나.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하다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면서도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허락의 의미였죠.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뻐서 이때부터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옆에서 남편이 저를 달래주었고 그 광경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남몰래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허락만 받으면 결혼만 하고 나면 시어머니께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친정 엄마는 남동생이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도 쭉 모시고 살 거라며 호언장담을 해놓은 상태였으니 저는 결혼해서 저의 시댁에 온전히 발을 빠뜨려도 될 것만 같았어요. 비록 시작은 별로 좋지 못하였으나 끝은 화기애애한 고부관계를 꿈에 그리며 저는 어느덧 결혼식을 올리고 난 새댁이 되었습니다. 저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우셨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신 거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리라는 다짐을 몇 번이고 새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너무나 과분하게끔 느껴졌던 멋진 남편과의 달콤한 신호는 제가 상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래서 결혼은 현실이라는 표현이 있구나 싶었어요. 회사 근처에서 자취생활을 해왔던 남편은 자취방에서 정말 잠만 잤었거든요. 회사에서 밥이 나오니까 대부분 끼니는 밖에서 해결하였고 자취방에서는 일절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요. 청소도 제가 아주 가끔 자취방에 놀러가면 해주었고 시어머니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들리시며 청소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남자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었으니 자연스레 집안일의 몫은 저에게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런 것에는 이골이 날 대로 난 사람이라서요. 요리부터 빨래, 온갖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저도 남편만큼 좋은 곳은 아니어도 직장에 다니는 몸이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면 정말 피곤하였어요. 그리고 저도 더 어린 나이일 때야 체력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들이 많았으나 이제 나이가 좀 들었더니 피로가 금방 쌓이더라고요. 생각과 의욕대로 몸이 안 따라와 주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 좌절감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스스로를 잘 다잡아야 남편과의 일상에 탈이 안 나는 거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왜 그랬던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똥차에게 대인 전적이 있기 때문에
벤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지나치게 남아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남편의 밥을 챙겨주면서 동시에 그날 입고 갈 양말이며 넥타이까지 골라놓는 수고를 매일 감수하였지만 남편은 저에게 무엇 하나 해주는 게 없었어요. 몇 주 지나니까 그런 신세가 은근히 서운하더라고요. 자기도 주말 같은 때에는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면 안 돼? 맨날 나만 도맡아서 하잖아.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 대신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버는데 돈은 똑같이 급여해서 각자 비상금만 제하고 다 모으잖아. 그러니 네가 집안일이든 뭐든 더 도맡아서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공평한 거지. 자기가 말주변머리 없고 무뚝뚝한 편이라는 건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부부가 되어 겪어보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다. 자기는 사람을 잘 서운하게 만드는 스타일인 거 알고 있어? 갑자기 왜 얘기가 그런 식으로 튀어? 감정적으로 구는 거 난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 하, 감정적이 안 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 됐어. 말을 꺼낸 내가 잘못인 것 같네. 저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면 제가 자라면서 보아왔던 엄마의 고충을 떠올리고는 했죠. 도박으로 빚만 계속 지고 온 주제에 술까지 계속 찾아대며 술독에 빠져 살았던 아버지는 다정함이나 배려심 따윈 쥐뿔도 없는 행동만을 일삼으셨고 엄마는 그래서 저희 남매의 눈에 늘 외롭고 고독한 분으로 보이셨어요. 엄마의 고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애써 씩씩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점차 짓밟히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며 화기애애한 고부관계라는 미래를 꿈꿨듯이 시어머니께서도 다짐하셨던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제 짐작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괴롭히기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짧게 다녀와서 일상으로 복귀한 뒤 딱 보름이 지났을 때였어요. 주말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나마 늦잠을 자보려고 했던 저는 당장 일어나서 준비하고 시댁으로 튀어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가지가지 식재료를 늘어놓고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굼벵이 고기를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늦게 와? 얼른 손 씻고 여기 있는 재료들로 만두 좀 빚어봐라. 김치는 저기 라겔랑통에 있는 포기김치 쓰면 되고, 알았지? 나는 주말이라서 동네 지인들하고 목욕탕에 다녀올 일이 있으니 그 사이에 많이 해놓아야 한다. 네? 갑자기 만두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웬만한 요리들을 다 하기는 하는데 만두는 딱히 직접 만들어 본 기억이 없어요. 안 만들어봤으면 인터넷 보고 찾아서 하면 되지. 나이든 나도 할 수 있는 발상을. 아, 너는 왜 못 해낸다니? 고졸이라고 티를 내는 거니? 하여간 머리 나쁜 애들은 이게 문제야. 나 돌머리예요 하고 티를 못 내서 안달이거든. 만두피 만드는 밀가루는 서랍장 안에 있으니 찾아서 써라. 갔다 와서 얼마나 잘해놨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이거 큰일 났다 싶었죠. 딱 보기에도 재료가 너무 방대해서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만두를 빚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이 안 잡혀서 시어머니께서 콧노래 흥얼거리시며 목욕탕 외출을 떠나신 이후 저는 인터넷으로 만두 만드는 방법을 검색하고 정하느라 대략 30분 정도를 허비해버렸어요. 시간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김치부터 썰기 시작했네요. 간신히 만두소를 대충 다 만들고 만두피 반죽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는데 부엌으로 곧장 들이닥치신 시어머니께서는 경과를 눈으로 찬찬히 살펴보시고는 이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 이마에 아픈 딱밤을 놓으셨어요. 꿍 하는 소리가 나면서 골이 깨질 듯 아파왔죠. 눈물까지 고여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며 헛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아휴, 반죽을 먼저 해놨어야지. 그래야 더 쫀득하고 맛있게 되는 건데. 으이그, 너는 반죽 숙성 이런 것도 네 엄마가 안 가르쳐 준 거니? 그럼 여태까지 뭘 배우고 큰 거야?
제가 한창 집에서 부엌 일을 많이 하던 시기에 저희 친정 엄마가 밀가루로 만드는 요리를 거의 안 하시는 바람에 제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네 엄마는 몸도 성치 않다고 하더니 정말 쓸모를 발휘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인가 보구나. 아, 그 딸이 너도 모전 여전인 것 같고요. 와,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는 화병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바로 알 것 같아졌어요.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왕 인내하고 견뎌보기로 한 거 그냥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까짓 것도 못 참으면 그 오랜 세월 아버지를 참고 사신 엄마를 뵙기 민망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말 하루가 다 가도록 저는 시댁 부엌에 갇혀서 내도록 만두를 빚어야 했습니다. 해가 떨어진 저녁 시간이 되었어야 시댁의 남편이 도착했어요.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푹 쉬다가 온 느낌의 얼굴이더라고요. 제가 만두 다 빚은 현장을 치우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별말 안 하더군요. 그날 빚은 만두를 쪄서 저녁으로 먹는 와중에도 별다른 소리를 안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만두 먹으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우리 아들이 만두를 어렸을 때부터 어찌나 좋아했는지 만두 귀신이라고 불렸다니까. 아, 그런데 밖에서 사 먹는 건 집에서 하는 것만큼의 맛이 안 나. 정성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그러니까 애미 네가 앞으로 우리 아들에게 만두 해 먹어야 한다. 아, 제가요? 오늘은 얼떨결에 하기는 했는데 제가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즘 시중에 나오는 만두는 예전 것들과 달리 직접 한 것처럼 맛있어요. 집에 묵은지가 넉넉하게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 참 눈치 없게 구는구나. 우리 아들, 우리 집 김치로 만든 손만두가 제일 맛있지? 아이고, 많이 먹어.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거 다 제가 만든 건데 시어머니께서 웬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도 없건만 저를 다짜고짜 애미라고 칭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구태여 지적하는 게 일만 더 키우게 되는 걸까봐 그냥 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까 어머님 앞에서 나를 위한 말 한마디를 안 해줄 수가 있어?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거야? 너야말로 결혼하고 나면 나와 우리 집안에 무조건 헌신할 것처럼 굴더니 그거는 그저 말뿐이었던 거야? 헌신하겠다는 사람치고는 불만이 너무 빨리 나오네. 남편이 무미건조하게 나오는 것에 저는 왠지 모르게 기세가 수그러들었죠. 저에게 동절을 해주지 않은 남편이나 대놓고 저를 혹사시키려 드시는 시어머니나 이 둘에게는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아예 못 해봤었고 그저 저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듯 싶어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어져서 그런 건지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 이전보다 많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려 자리에 앉자마자 꾸벅 존 적도 있었네요. 그런데 전입 가경으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안부 묻기를 강요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직장인이었기에 전화를 매번 드리기는 곤란했는데 대신 문자를 꼬박 보내드리기로 하였어요. 그러자 이틀 만에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애미야, 내용 글자만 딸랑 보내놓으면 그걸로 끝이니? 꽃이나 산이나 바다 사진 한 장이라도 없어? 그런 걸 같이 보내는 센스가 너에게는 발휘하기 무척 어려운 것이었구나. 너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니? 너, 네 상사한테도 이러니? 상사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안부를 여쭐 일이 없어요. 어머님, 일하기만도 바쁜 곳인데요. 아이고, 투야. 이런 것까지 내가 가르쳐줘야 한다니. 역시 하등 잘난 구석 하나 없는 고졸 며느리를 들일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예상했지. 신혼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시기였건만 저는 속이 갑갑해왔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너무 안 좋게 낙인 찍어놓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니까 저도 버틸 의욕이 점차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묵묵하게 견뎠고 이런 거 못 버티면 우리 엄마 딸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시어머니의 요구에 맞춰서 정성스런 안부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죠. 애미야, 너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끼니로 뭐 차려줬니?
우리 아들 아침밥 든든하게 먹고 일 나간 거 맞지? 아, 오늘은 계란 프라이하고 치즈를 먹고 나갔어요. 목이 까끌거려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우리 아들 목이 까끌거려? 그거 피곤해서 감기 걸릴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우리 아들은 원체 튼튼해서 감기가 잘 안 걸리는 몸이건만 너랑 같이 살다 보니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그렇구나? 아이고, 속상해라. 너 오늘 저녁밥 뭐 차릴 거니? 우리 아들한테 보양식 한 상 차려낼 거지?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제가 오늘은 하필 퇴근이 좀 늦는 날이라서요. 이런 날이 정말 드문데 하필 딱 오늘이 늦는 날이에요. 제가 내일이나 주말에 보양식 잘 차려낼게요. 오늘은 집에 볶음밥 얼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저녁 때우겠습니다. 이런 망할 것을 보았나? 그딴 성의 없는 부실한 밥상을 차리겠다고? 노숙자 무료 급식도 그것보다는 낫겠구나.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하도 들었더니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었어요. 간신히 통화를 종료하고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는데 도저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라고 하기에는 안 믿길 정도로 안색이 퀭한 사람이 거울 속에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 꼬라지에 스스로 기가 막혔네요. 남편은 분명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서 끼니를 안 챙겨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먹어도 되는 저녁밥을 굳이 생략하고 퇴근하였고 대충 때우거나 말거나 양자택일이었던 아침밥도 뭐라도 챙겨 먹기를 원하였죠.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결혼하고 나면 갑자기 집에서 끼니를 챙겨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남편을 며칠 관찰하게 되었는데 문득 제가 가정부도 아닌 노예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달려가 뭐라도 준비해내고 남편 씻는 동안 출근 복장 챙겨주고 남편이 아침밥 먹는 사이에 저 얼른 씻고 부랴부랴 나와서 덜 말린 머리 문지르며 남편 출근길 배웅해주고 부엌 치우고 저 급하게 출근 준비 마치고 일터에 가서는 오전 지나기 전에 시어머니께 안부 문자로 정성스레 남겨야 했죠. 퇴근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집에 일찍 와서 저녁밥부터 차리고 집안일도 싹 해놔야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저만의 시간, 자유는 제가 잠에 들어있는 7시간이 전부였죠. 이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갈등이 자꾸만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복잡한 고민으로 얼굴빛 안 좋아지는 걸 봤으면서도 남편은 일 키우기 싫다는 것인지 아주 이를 악물고서 저를 외면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맞이한 주말, 저는 시어머니의 호출에 또 마지못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푹 쉬어야 하니까 일찍 불러서는 안 되지만 저는 마구 불러내도 되는 존재로 시어머니께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더군요. 베란다에서는 커다란 마늘 포대가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베란다에 거의 갇히다시피 한 채로 그 많은 마늘을 까야만 했습니다. 너 같은 단순한 머리한테는 이런 단순 노동이 최고야. 어때? 적성에 맞지? 나는 주말이라서 동네 지인들하고 차 한잔 마시고 와야겠으니까 나 다녀올 때까지 많이 해놔야 한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겉옷을 챙겨 드셨죠. 그러더니 걸려온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듣지 못하였으나 시어머니께서 전화 상대에게 며느리 년이 찍소리도 못하는 천치라서 내가 오늘도 부려먹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깔깔 웃으시면서 통화를 하는 시어머니께서 나가신 시댁. 저 혼자 정막에 남겨져서 마늘을 까는데 눈물이 줄줄 나오더군요. 마늘이 맵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어요. 이상하게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더 그랬네요. 마늘 껍질을 정리하려고 빗자루를 찾던 저는 불현듯 찾아온 깨달음으로 몸소리를 쳤습니다. 예전에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저와 한때 친했던 언니와 저는 매장 바닥을 함께 쓸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니가 저에게 남겼던 충격이 뭐였는지 정말 오랜만에 되새겨보게 되었어요. 남들 눈에는 지금의 내 모습이 인내심 강하고 착한 게 아니라 답답한 호구로 보인다는 걸까? 저를 등쳐먹었던 옛 남자도 떠오르면서 저는 생각을 고쳐먹기로 하였어요.
내내 참고 살았지만 결국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해방이라는 걸 맛보지 못하셨던 엄마. 온갖 헌신을 다했으나 결국 저에게 돌아온 건 배신과 조롱뿐이었던 옛 남자와의 연애. 그런 걸로 밀어보건대 제가 지금 시어머니께 한없이 숙이면서 비위를 맞추며 산다고 한들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결말일 거라는 가정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늘간 자리를 싹 치우고 난 저는 시어머니를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주말을 만끽하고 싶어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즐기며 사람들 구경이나 실컷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늘어져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던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나 배고픈데 우리 저녁은 언제 먹어? 저녁 뭐 차려줄 거야? 메뉴 뭐야? 고기? 생선? 참 이상하지? 그냥 내 마음만 살짝 바람 부는 대로 바뀌었을 뿐인데 자기가 떠드는 입이 입처럼 안 보이고 주둥이로 보인다. 난 카페에서 지금 뭘 먹고 오는 길이라서 저녁 생각이 딱히 없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알아서 차려 먹어.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랐는지 몸을 바로 앉더군요.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술이라도 마셨나 하는 느낌이라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저보다 여러모로 잘난 남자 그거 하나에 얽매여서 제가 노예라도 되는 것처럼 자처하고 지난 몇 달을 살아왔다는 점이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이 결혼 생활에 제가 뭘 얻고 있었는지 누가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심란함을 느끼던 저는 직장에 연차를 하루 냈고요. 그날은 늦게 일어나고 싶어서 남편 아침밥도 안 챙겨주고 그냥 계속 잤어요.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부엌에 가봤다가 냉장고 청소로 홀린 듯이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친 건 그때였습니다. 김치에 옮겨 담는 작업하다가 말고 현관으로 나가본 저의 머리채를 시어머니께서 바로 잡으셨어요. 이 배응망덕한 거사. 너 요 며칠 나사가 빠져가지고는 너 같은 것을 받아주는 애도 다 있고 망나니처럼 굴어?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대체 뭐가 불만이 있으셔서 저에게 이러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불만이라고 한다면 네 존재 자체가 나는 애초에 불만이었지 이거사. 납작 엎드려서 달달 떨며 살아야 하는 주제 어디서 기가 산 모습을 보여? 너 오늘은 아예 우리 아들에게 아침밥도 안 차려줬다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하도 어이없어서 몸소 출동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머리채를 잡을 때만큼이나 아주 거칠게 놓아주셨어요. 휘청거리던 저를 지나쳐서 시어머니께서는 냉수를 찾으시며 부엌에 들어가셨고 그런 와중에도 계속 입으로는 떠드셨어요. 우리 아들 끼니 잘 챙겨주고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 안 떨어져 있게 청소 잘하고 옷에 얼룩 하나 안 남게 빨래 깨끗하게 해놓고 나에게 극진히 효심을 다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될 것인데 너는 하등품이라서 그런지 영 못마땅하구나. 출근하는 자기 서방 아침 거르게 하는 여자가 어디 있다니? 너는 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든? 네, 그렇게 배웠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것도 배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망발에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오른 저는 결국 꺼내놓았던 김치통 안에 김치를 잡아서 그걸로 곧장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코와 입에 김치 양념이 가득 묻은 채로 시어머니께서 비명을 내지르셨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미친 거니?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어머님, 나이는 어디로 잡수셨어요? 그 나이 잡수시고 아나무인으로 구시는 거 안 창피하세요? 며느리에게 막말 던지시고 나면 속이 좀 풀리기라도 하시나요? 더 이상 이 빌어먹을 며느리 노릇 안 하렵니다. 잘난 아들 그 품에 고이 돌려드릴게요. 진작 반품에 써야 하는 하자 상품이었는데 제가 이제서야 반품 접수를 하네요. 뭐야? 우리 아들 보고 상품? 너가 어떻게 말 한마디 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지냈으면서 어쩜 태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니? 당황하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김치를 던지고 말았을 때보다도 당황한 그 얼굴을 보는 쪽이 저는 속이 더 시원했어요. 차마 저 같은 것이 이혼을 결심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다는 그 반응이 웃겼습니다. 제가 웃으니까 점점 더 넋이 빠지시던데 그럴수록 저는 더 웃겼죠. 저는 간단히 제 짐을 얼른 챙겨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면목 없게도 엄마에게 갔습니다. 남동생은 출근하고 없었네요. 평일 그 시각에 갑자기 찾아온 딸. 초췌한 몰골인데 표정에는 후련함이 엿보이고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알아차리셨나 봅니다. 잠깐 놀라셨다가 이내 옅게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으니까요. 저 역시 그것만으로도 엄마가 제 상황을 눈치채셨음을 알았죠. 서로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고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엄마,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 아버지가 술 드신 다음 날 해장으로 라면을 찾아서 그때만큼은 우리 네 식구 모두 둘러앉아서 밥을 같이 먹었었죠. 메뉴는 라면에 찬밥, 늘 똑같이요. 마침 나도 그 생각 중이었어. 그때는 그런 것마저도 나름의 가족의 행복이라며 여기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부질없는 것들 투성이었고 자식들의 행복만 생각했어 했는데 내가 판단이 어리석었지. 나는 그래서 네가 이혼을 하든 뭐라든 그저 행복한 길로 갔으면 좋겠단다. 엄마의 목소리에 울컥해서 눈물을 참느라 혼났네요. 늘 개운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달려온 것이 제 인생 같았고 잘못 꼬인 탈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으나 중요한 건 앞으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 사람, 남편하고 이혼 가정에 돌입하였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찾아와서 저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자며 청하였지만 남동생이 험악하게 표정을 고치자 둘 다 깨갱하며 꼬리를 말고 금세 돌아섰습니다. 저에 대한 애정은 겨우 그 정도였던 거겠죠. 그걸로 저는 남편에게 지니고 있었던 미련을 떨쳐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상황이 믿어지지 않으시다는 것처럼 저에게 자꾸 문자를 남기셨어요. 대략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답장조차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라는 대목만큼은 공감을 했네요. 앞으로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작정이니까요. 어려운 살림에서도 3명의 자식들 잘 키우려고 애써왔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까지. 누가 보면 없는 형편에 많이도 낳았다 싶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남부러울 정도로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아주 부족하지는 않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지 얼마 안 가서 저와 남편 모두 하는 일이 성공 궤도에 올랐고 그 덕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3명의 자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인생 없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부인데 왜 저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날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부부들처럼 여행이라도 둘이 한번 오붓하게 다녀오고 하다못해 집 근처 식당을 가도 한 번 정도는 부부끼리만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이들이 우선이었기에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다녔고 가족여행을 계획하더라도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곳보다는 새 자식들이 좋아하는 곳을 먼저 생각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인생이 아이들을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수십 년을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 살 한 살 더 커가고 저희는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들어갔죠.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아두어야 했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공부를 시키는데 드는 돈이 너무 비쌌습니다. 특히나 첫째 아들은 다른 둘째 딸이나 셋째 아들보다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시절부터 학원만 4개도 넘게 다녔고 개인 과외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둘째 딸이나 셋째 아들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었고 5식구 생활비까지 계산하면서 생각하면 매달 1,000만 원은 우습게 나갔죠. 그나마 저희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충당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저희가 조금만 더 게으르게 살았다면 정말 빚이라도 내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애들 키우고 첫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성인이 되어서 제 짝 만나 결혼하고 자기 살림을 꾸릴 때가 되어서야 저희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무엇보다도 부부금실이 중요한 거야. 알지? 자식 낳고 괜히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조금 짜증이 나더라도 상대방이랑 최대한 좋은 말로 풀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았지?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면서도 물론 마음이 다 놓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부모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식들이 다 커간다고 해도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어린애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랑 사이좋게 지낼지, 괜히 애들 낳고 나중에 크게 문제 생겨서 이혼하는 건 아닐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의 울타리 안에만 있던 자식들이 이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세계에 나가게 되었다는 확신을 저희에게 주더군요. 예전만큼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너무 연락을 안 하면 가끔 잘 살고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하게 되긴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는 간섭하지 않게 되고, 매일같이 자식들로 북적북적 시끄럽던 집이 졸지에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되었기에 괜히 아쉽고 허전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저희는 저희 부부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애들 걱정하느라 못 갔던 여행도 가고 가끔 밥 차리기 귀찮으면 제가 여보, 외식이나 갈까요? 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고, 물론 저희가 일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절실한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 일이 없었죠. 자식 녀석들 다 장가 시집 보냈던 게 저희 부부 나이 55세 때의 일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도 약 10년 정도를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60이 훌쩍 넘었을 때 노후자금 겸 애들을 위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아예 팔아버리고 남은 돈으로 저희끼리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죽어도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넉넉하게 먹고 살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자식들이 힘들고 슬픈 일 없이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정도였을까요? 그러다가 첫째 녀석 부부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둘이 신혼집을 팔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회사 가까운 데로 집을 하나 더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둘이 괜찮다고 하는 통에 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며느리도 너무너무 싹싹하고 착하고 게다가 손주들까지 함께 살다 보니까 손주 녀석 하루하루 커가는 거 보는 맛에 다음날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해도 되는데. 너도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집안일이야. 집안일 정도야 가정부 쓰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 그러렴. 첫째 며느리는 아들이 무려 3년을 쫓아다닌 여자였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나 그냥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건가 싶었지만 막상 아들 녀석이 며느리랑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쫓아다녔는지 알만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어딜 가도 미움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른들한테 상냥하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일반적인 어머니들이랑은 다르게 어쩜 그리 우아하고 품격 있는지. 덕분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 말은 안 들어도 자기 엄마 말이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그럴 정도인데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서 며느리가 싹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어떤 때 보면 제 둘째 딸이 오히려 더 남 같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 착하게 굴었어요. 매일 어머님 하면서 부르며 와서는 팔짱도 끼고 제가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때문인지 며느리는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저 먹으라고 약과며 케이크며 온갖 종류의 단 음식들을 잔뜩 사오곤 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그렇게 챙겨주진 않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챙김을 받으니 사실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더 믿음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끝까지 고심했는데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단번에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길래 뭐냐고 하고 들어보니까 첫째 아들이 사업 자금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을 너도 같이 하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아들 녀석이 저희 부부가 며느리한테 약한 것을 알고 일부러 이렇게 자기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그냥 속는 척 돈을 대주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예전부터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언젠가 아들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 저희 부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도 사업을 해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에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돈을 대준 것이 무색하게 아들의 첫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아들도 며느리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와서 직접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자신 있어요. 두 번째까지도 알았다고 하고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았고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사업을 원한 만큼 두 번까지는 저희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부모라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너희 부모이기 이전에 사업가로서 사업이 얼마나 성공하기 힘든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 네가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실패를 했다고 해서 네가 무조건 사업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네가 왜 사업에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 시기이지 무작정 또 돈 끌어다가 사업을 연다고 해서 실패했던 사업이 순식간에 성공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건 확신할 수 있다. 단호히 거절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도 해보고 때로는 쓰게 혼내기도 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저희도 아들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나오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점점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저희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집 담보 대출까지 해서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저희도 아들 사업에 투자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를 보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그 누구보다 자기 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는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수록 아들은 밤늦게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요새 일은 어때? 괜찮니? 뭐 그냥 그래요.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아들은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부부가 아들을 보았을 때 느낌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죠. 그나마 저희가 가진 돈 다 털어서 아들에게 보탠지라 생활비는 아들이 주는 돈으로 쓰고 있었는데 생활비가 줄어든다거나 늦게 주는 경우가 없었어서 그래도 최악은 아니라는 희망으로 저희 부부 또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사실 그때 뒤늦게라도 일을 다시 해야 할까 싶었지만
저희 나이도 나이고 첫째가 알아서 잘 할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듯 아닌 듯한 나날을 보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랑 며느리가 비행기 티켓을 하나 주었습니다. 대만행 비행기 티켓이었죠. 이게 갑자기 웬 비행기 표냐? 저 때문에 어머니랑 아버지 고생하셨잖아요. 저희가 돈 모아서 두 분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기로 저번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표값이 좀 괜찮게 나와서 일주일 일정으로 끊었어요. 혹시 자유여행은 좀 불편해하실까봐 여행사도 잡아뒀는데 오랜만에 두 분이서 해외로 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그때 저희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녀석의 사업이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여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끼리 일정 고민할 것도 없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관광지 위주로 돌면서도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느긋하게 이것저것 보며 즐길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유시간이 있어서 저희끼리 발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외국만의 이국적인 풍경을 즐겼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하루 같을 정도로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저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야 둘이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지만 아들한테 사업 자금을 대주고 여윳돈이 없어서 여행은커녕 입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했는데 간만에 맛보는 여유였던지라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만 되게 좋았지. 우리 다음에 또 와요. 남편과 둘이서 다음에 또 여행을 오자고 약속을 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손주 녀석 때문에라도 시끄러웠을 집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주 잠깐, 처음에는 아들이 며느리랑 손주 녀석을 데리고 잠깐 나들이라도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기에는 집안이 너무 위화감이 있었죠. 단순히 청소가 잘 돼서 깨끗한 느낌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캐리어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로 신발만 대충 벗어던지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쓰던 방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 있던 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없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제 이야기에 헐레벌떡 방으로 온 남편 역시 텅 빈 풍경을 보고 아연실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들 녀석 번호로 전화까지 걸었지만 지금 건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늘로 꺼졌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모르게 아들네 가족이 사라진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다른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둘이서 안절부절하며 방 안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있던 자리 바닥에 편지가 있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 편지를 보고 계신다면 아마 저희는 지금 이 집에 없을 겁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번 돈, 그것도 노후자금으로 남겨둔 돈까지 저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를 했다는 것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 분한테 심려 끼치고 싶지도 않고 지금이야말로 제가 직접 노력을 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반성하고 저희는 가족들과 함께 따로 나가서 밖에서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첫째가 돼서 그 누구보다 두 분을 극진히 모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 나이 먹고 두 분 도움만 받았다는 것이 정말 부모님 얼굴 볼 면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 편지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둘째 딸과 셋째 아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둘 역시 첫째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놀라면서 어떻게든 첫째와 연락을 해보려 했으나 두 자식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도 최소한 연락이라도 해가면서 노력을 하기를 바랐지만 첫째는 몇 달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이전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했던 것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와 연락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그런 저희를 둘째 딸이 자기 집에서 살자며 데려왔습니다. 딸 입장에서야 저희가 부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효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제 느낌상 사위는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봐도 사돈어른이 갑자기 딸네 집에서 머문다면 사정 자체는 이해해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 사위가 대놓고 저희에게 면박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를 신경 써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사 사위가 저희를 달갑지 않아 하는 게 오로지 저희만의 착각이라고 해도 다 커서 독립한 딸내 부부 집에 얹혀 산다는 게 저희라고 편하겠습니까?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예전처럼 사업을 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나는 뭐 식당에서 일하고 당신은 경비원 같은 걸로도 취직을 해서 우리 어떻게든 조금씩이나마 돈을 법시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저희보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서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상황에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을 뽑으려는 곳도 별로 없었죠. 물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나이도 먹고 몸도 낡았다 보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노후자금까지 다 준비를 해놨었기에 이제 더 이상 일할 일은 없다고 확신했는데 그런 확신을 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너무 서글펐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첫째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첫째를 바로잡았어야 하는 게 저희인데 그냥 첫째니까 믿는다는 핑계로 제대로 뭐라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저희 잘못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저 첫째가 몸 건강히 잘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첫째의 소식이나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첫째 형 부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심부름센터 사람이라도 썼는지 막내 아들이 첫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대체 그 먼 부산까지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셋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서도 엄청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이라면 바로 찾아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도 원래 그러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가 계속해서 머리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결국에 이 지경까지 왔지만 그래도 부모라서 그런지 아들이 이번에야말로 정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련하다면 미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안 믿고 미워하고 만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저희에게 돈을 빌리거나 한 것도 아닌 만큼 저희가 비록 아들이 어디 사는지 알았지만 굳이 찾아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몸 건강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만을 가지고요. 그 길로 5년이 지났습니다. 첫째의 행방을 알아낸 막내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첫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계속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저희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둘째 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사이가 조금 더 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위도 딸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지내고 싶을 텐데 군 식구가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일을 악물고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지 나가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도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을 겁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딸도 사위도 모두 집에 있었고 사실 만약에 딸이랑 사위였으면 초인종을 누를 게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대체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얼굴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자취를 감춘 채 부산에 있던 첫째였죠. 게다가 옆에는 며느리와 손주도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나와본 딸과 사위 역시 놀란 얼굴로 셋을 보고 있었죠. 일단 급하게 손주 녀석부터 재운 다음에 거실에 남은 가족들이 다 둘러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미정아,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저희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둘째한테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맞이가 되어서 듬직하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저가 못나서 동생까지 고생시켰다며 한참을 눈물바람으로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저희만 데리고 갈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늦은 시간이라 죄송하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만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밖에는 깔끔한 중형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태운 아들과 며느리는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한참을 달리니 웬 산 근처더군요.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길을 차로 쭉 오르는데 저 끄트머리에 엄청 큰 집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차는 그 앞에서 멈췄죠. 아니, 이게 다 뭐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주변만 둘러보고 있는데 아들이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거예요. 라고요. 제가 큰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바로 펜션이었습니다. 아직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곳이 메인 건물이었고 거기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른 건물이 여러 채 있는데 거기에 손님을 받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으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 게 잘못되었고 저희의 모든 돈을 다 자신이 날려먹었다는 죄책감에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린 게 며느리였고 아들 역시 며느리와 자식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 죽을 때 죽더라도 저희에게 진 빚은 갚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효심 깊은 둘째가 자신 대신 저희를 잘 모실 것으로 믿고 그 먼 지방에 내려가서 미친 듯이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투자건이 뒤늦게야 빛을 보게 되어 큰돈을 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편히 모실 테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세팅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손님 받으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예전에 은퇴를 하면 넉넉고 노는 것보다 펜션이나 하면서 오순도순 사는 걸 꿈꾼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그걸 기억하고 저희에게 보답한 것이었어요. 수척해진 아들 얼굴 앞에서 눈물만 흘린 것 같습니다. 재회의 포옹을 하고 다음날 셋째까지 불러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삐걱거림은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비로소 온 가족이 다 모인 기분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손님 받고 편하게 지내고 있고 아들은 서울에 집을 얻어서 가끔씩 펜션을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지금이나마 편히 살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곳도 없고 친구가 이곳을 알려줘서 어렵게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남편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고생하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 떠올려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요새 말로 효자 남편한테 잘못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왜들 그렇게 남자들은 대리효도를 좋아하는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빠의 강건한 권유로 인해서 저희 집에는 언제나 친할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아빠 입장에서는 일찍이 남편을 잃은 친할머니가 안쓰러웠을 겁니다. 당연히 자식으로서 걱정도 됐겠죠.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자식인 스스로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어렸을 적 친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오로지 저희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할머니 옆에만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의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으면 어머니는 늘 할머니는 몸도 마음도 외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돌봐드리는 거고.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할머니를 돌보느라 힘들 때 아빠는 맨날 일이 바쁘니 뭐니 핑계를 대면서 집에 들어오면 할머니에게 오늘 잘 계셨냐고 말만 몇 마디 던지고는 바로 골아떨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기 바빴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던 건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친할머니는 아주 나쁘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살가운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 어서 밥 좀 차려라. 젊을 적부터 몸이 약했다던 할머니는 나이가 들고서는 움직이는 게 불편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여기저기 부려먹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말에 어머니와 아빠가 함께 있을 때도 언제나 아들인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니만을 불렀다는 겁니다. 할머니 자식은 아빠잖아요. 아빠 좀 시켜요. 왜 맨날 할머니 밥 차리고 집안 청소하고 그런 건 다 엄마가 해야 돼요? 어렸던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놓고 친할머니에게 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날 집안이 뒤집어졌죠. 어머니도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면서 저를 혼냈고 아빠와 할머니 역시 어린 게 발랑 까졌다느니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다느니 하면서 저를 뭐라고 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세대 역시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돌보는 게 어느 정도 당연시되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야 그런 일 안 하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왜 며느리만 꼭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모시는 건 좋지만 그럼 당연히 자식과 며느리가 같이 모셔야 하는 건데.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아요. 언제까지 친할머니 돌보려고 그래? 솔직히 친할머니 그렇게 아프신데 아빠가 손 놓고 있다는 것도 웃겨. 그런 말 하지 마. 너희 아빠가 바쁘고 힘드니까 그렇지. 엄마는 괜찮아.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 몸은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 역시 더욱 힘들어져 갔죠. 매일매일 안색이 파리해지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일부러 쓴소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는 그저 괜찮다며 자기가 할 수 있다며 그런 저를 말렸죠. 아무리 엄마가 괜찮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할머니 돌보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았다면 쉬는 것도 훨씬 많이 쉴 수 있었을 테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게 가능했을 텐데. 차라리 어머니가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전업주부고 돈은 아빠만 벌어오면 또 몰랐을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월급을 아빠가 벌어오는 건 맞았지만 어머니 역시 주방일 등을 하면서 자그맣게나마 생활비를 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크고 나서부터는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왜 친할머니를 아빠는 돌보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드디어 어머니의 고생은 막을 내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분이었긴 해도 워낙 어머니 고생시킨 걸 봐왔던지라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퍼 보였지만 후련해 보이는 감이 더 컸습니다. 단언컨대 그럴만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약 2년 동안 어머니는 아마 그간 고생해온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때쯤 되니 할머니가 병이 생겨서 어머니는 할머니 똥오줌까지 다 받아줘야 했고
거의 무슨 전문 간병인이나 할 것 같은 그런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보고 자라서인지 저는 아빠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빠가 옆에서 할머니 병수발을 도와줬다면 어머니는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힘들지 않게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3일간 장례식을 한 뒤 집에 오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 간 건 할머니건을 어머니가 더 당장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젊고 예뻤던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할머니 돌보느라 자기 인생 없이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이 마치 제가 그렇게 지낸 것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절대 효자 남편은 안 만날 거라고. 혹시나 효자 남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을 거라고요. 사실 부모님 모습을 봐오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야 빨리 결혼을 해라, 얼른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해야지 안정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면서 제가 얼른 결혼하기를 바라셨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아무나랑 결혼할 순 없는 거니까 제 나름대로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든 말든 고려라도 해볼 텐데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게 오래 간 적이 없었습니다. 또 헤어졌어? 너는 어떻게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이렇게 금방 헤어지니? 이별이 빠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자들이 죄다 저랑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이제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 먼저 뵈러 갈까? 라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오래 만나겠습니까? 애초에 결혼 생각도 크게 없었기에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발언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결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길게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자세히 할 순 없었기에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취향이 나랑 달라서라며 언제나 핑계를 댔죠. 그러다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귄 남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섣불리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으며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깊게 드러내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남자랑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누구랑 사귀기만 하면 얼마 안 가서 금방 헤어지던 제가 오랜만에 반년 이상 만나는 남자가 생기자 어머니는 내심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하려나? 하며 저의 결혼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저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기에 지금의 남편과 조금 더 만나게 되면 정말 진지하게 이후의 관계까지 생각해봐야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분명 그런 이야기 일절 없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하고 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친할머니 모시느라 힘들어하는 것만 봤거든. 그래서 난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살 거야. 반대로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 수발 들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부모님은 딸인 내가 챙길 거고, 반대로 당신도 당신 부모님은 스스로 챙겼으면 해.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이랑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나랑 안 맞으면 난 솔직히 지금 관계를 더 이어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직설적이라면 직설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괜히 돌려 말하면서 어줍잖은 기대를 품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의 이런 말에 화를 내면서 관계를 끊을 사람이면 빨리 끊어내는 게 저로서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말에도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는커녕 맞는 말이라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 확답까지 듣고 나니까 결혼을 더 미루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35살이었고 저는 32이었는데 조금 늦은 나이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소식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하도 대리호도 원하는 남자는 안 만날 거다. 그럴 바에는 그냥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입에 달고 다니니까 어머니는 내심 제가 이러다가 진짜로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놓이신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저희끼리 신혼집을 따로 얻어서 살았고 명절과 생신 때마다 친정집에 그리고 시댁에 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가 없었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따로 살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지 않을 때는 늘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이 갈비찜 좋아하는 거 알지? 내일은 오랜만에 몸보신 좀 시켜라. 예전에 너 없을 때 집에 갔더니 아주 냉장고가 말이 아니던데. 너 우리 아들 식사는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니? 라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남편 챙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도 효과는 잠깐이었습니다. 좀 연락이 안 온다 싶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그러시겠지 하고 있으면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은근슬쩍 집에 오고 저에게 전화를 거는 일들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정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예상외로 저를 도와주신 게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추석이었을 거예요.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서는 또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유, 계란물을 이 정도만 묻히면 어떡해. 더 듬뿍 묻혀서 부쳐야 맛이 좋지. 동그랑땡은 준비했니? 저번 추석에 네가 만들었던 게 맛이 없어서 아주 혼났다 그냥. 그래도 그 정도는 참아 넘기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정말 꾸역꾸역 네, 어머님 하면서 받아 넘기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것에 기세등등해진 건지 밥을 먹으면서도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 요리 실력을 보면 우리 아들이 밥이나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 된다느니 이래서 반찬이며 뭐며 다 해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아주 한 번 들르면 시어미를 잡아먹을 듯이 군다느니 저도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는 걸 더 이상 참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도 한두 번이야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지. 일주일에 두세 번도 넘게 오시고 심지어는 제가 없을 때 와서는 제 짐도 막 건드리시고 그러시는데 아무리 남이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해도 그건 예의가 아니죠. 방문을 하실 거면 애초에 남편이랑 저한테 모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남편한테만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말도 없이 오시고 제가 어떻게 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혼날 거 각오하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리 빠진 듯 어버버하면서 절 손가락질하고 온기 가득했던 밥상 앞이 진짜 한순간에 쎄해지는 기분이 느껴졌죠. 순간 이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됐지만 언젠가는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만 같은 말이었기에 일부러 더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깐의 정막을 끊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당신 요새 뻔질나게 밖을 들락날락거린다 했더니 잘 살고 있는 애들 집에 갔다 온 거였어? 아내가 그런 것 좀 하지 말랬잖아. 아휴, 하긴 나한테 들켰으면 내가 진즉에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남편에게는 먼저 결혼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형네 집에 들락거리며 저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그쪽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나 봅니다. 그걸 알게 된 시아버지가 길길이 날뛰어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잔소리를 하거나 시집살이를 시키지 못했는데 마침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옳다구나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집중이 된 것이었죠. 시아버지가 음성을 높이니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로만 하세요. 라고 남편이 조용히 이야기를 했으나 시아버지는 오히려 너는 니네 엄마가 그런 줄 알았으면 네 아내 생각해서라도 먼저 나서서 그러지 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의지도 못하겠다. 오히려 너보다는 네 아내가 더 강단 있어 보이네. 앞으로 또 네 엄마가 그러는데 너 제대로 못 말리면 그때는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라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으쓱거리는지 밥 먹는 내내 기쁨의 웃음 때문에 광대가 올라가서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에 반해 시어머니와 남편은 잔뜩 풀이 죽은 얼굴이었고요. 식사를 다 하고 상을 치우면서 슬쩍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라며 다시 한번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나마 시댁 식구들 만나는 게 아주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전부 시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시어머니의 그 집착에 가까운 시집살이를 어떻게 견뎠을지. 아마 제 성질을 못 이겨서 결국 남편이랑 이혼하는 것까지 고려해봤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절대 이전과 같은 간섭을 제게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의 결혼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죠. 오로지 남편과 저, 그리고 이후 나온 자식만 생각하면 되니까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부모 간섭 없이 부부끼리의 삶을 추구하는 저일지라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큼은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때로는 남편보다도 더 제 편이 되어주었던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으니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지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얼굴을 보는 것이 다였는데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적어도 시아버지만큼은 직접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나서 며느리로서 식사 대접이라도 할걸. 후회가 너무도 짙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앞에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하는지 종종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인 저 역시 슬프지만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 아들이니까 어머님 잘 좀 보살펴드려. 연락도 자주 드리고.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엄마가 어쨌더라 저쨌더라 하면서 시어머니의 아주 작은 일거수일투족까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바라는 게 있나 싶고. 당신 요새 어머님 이야기 되게 많이 꺼낸다. 처음에는 그냥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요즘 되게 이상한 거 알아? 당신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제가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무릎이 아프고 지금 거동이 힘든 상태라 병원을 다녀야 한다고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아픈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낼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병원도 못 가실 상태이니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면서 병원을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한평생 돌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갈 때 정도야 잠시 머무는 건 남편이 미리 제대로 저한테 이야기만 했으면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알았어. 병원 다니실 땐 오시라고 해. 대신 병원 다니고 나으시면 바로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조건이야. 그래도 시아버지가 한번 크게 이야기를 한 이후로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저한테 불필요한 연락은 하지 않으셨고 저도 딱 명절이랑 생신 때만 얼굴을 보니까 예전만큼 시어머니가 밉거나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병원 갈 때만 잠시 있는 거니 그렇게 오래 계시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남편한테 흔쾌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약 반년 정도 못 본 건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확실히 많이 아파 보이셨어요. 걷는 것도 절뚝거려서 저나 남편이 옆에서 부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하나 올라가는데 몇 분을 쉬시는지. 애초에 몸이 안 좋으시단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오시라고 한 거지만 실제로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이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저랑 같이 병원 가요. 몸도 아프신데 시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럴 때만큼은 며느리 노릇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자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상황이라고 해서 무릎에 좋은 도가니국도 잔뜩 끓여서 드리기도 하고 마사지기며 뭐며 집안에 온통 시어머니에게 좋은 것들만 잔뜩 사두었습니다. 당연히 선의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확실히 처음보다 나아진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차일피일 온갖 이유를 대며 집에 가는 걸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눌러앉으시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집에 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오래 있고 짧게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평생 저희랑 이렇게 사실 것처럼 구는데 저는 죽어도 평생 모시고 살 자신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런 제 신념을 다 뒤로 하게 만들 정도로 제게 살갑고 좋은 분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는데 당신이 이야기하라고요. 아휴,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면 그러겠어. 그냥 엄마가 먼저 돌아간다고 할 때까지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자식된 도리로서 아픈 엄마한테 먼저 가라고 하는 건 너무 매정하잖아. 집에서 시어머니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하나도 안 도와준 양반이 아주 입이 트여있다고 말은 잘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콧방귀를 한번 뀌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머님 여기 오라고 했던 거 어머님이 병원만 한두 달 다니다가 다시 사시던 곳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당신,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랬지? 나는 절대 시부모님 못 모시고 산다고. 당신이 정 어머님 걱정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이 집 나가서 당신이 어머님이랑 둘이 살다가 원할 때 들어와. 그거는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요즘 요양원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보든지. 막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문이 탁 막히는지 우물쭈물하던 남편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항변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넘어가지 않았죠. 결국 어머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시위라도 하는지 그 이후로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기 엄마를 버렸다느니 어쨌다느니. 당신 똑바로 이야기해. 난 애초에 당신이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싶으면 여기 나가서 어머님이랑 살다 와도 된다고까지 말했어. 그런데 무슨 내가 어머님을 버려? 어머님은 당신 부모님이야. 내 부모 아니고.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은 따로 계셔.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남편도 어지간히 취했는지 제게 꽥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렇게 정냄이 없는 인간일 줄 몰랐다면서. 그 말에 기가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참에 갈라서자고. 그랬더니 그건 싫다면서 궁시렁거리길래 만약에 우리 엄마 아프면 당신이 집안일, 빨래, 청소, 요리 다 하고 우리 엄마 모시고 맨날 병원 가고 그럴 거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이 만약 정말로 그럴 자신이 있으면 어머님 다시 모시고 와. 라고 말하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대리효도는 안 시킬 것 같아서 결혼을 했더니 이건 뭐 사기 결혼도 아니고. 지금 몇 달째 남편과 냉전 중입니다.
서로 필요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쉬는 날에 같이 붙어 앉아서 떠든다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싫다고 한 이야기였고 최소한 이번에 시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 자기가 먼저 나서서 다 챙기는 모습을 보였으면 저도 생각만이라도 긍정적으로 해봤을 거예요. 근데 가끔 시어머니 병원 데리고 가는 거 빼고는 전부 저 시켜놓고서 본인이 뭘 잘했다고 그러는지.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친구는 제가 똑부러지다고 그러는데 한 친구는 그래도 가족 됐는데 너무 매정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나쁜 며느리인 건가요? 친구도 말하길 한 번 모시면 제 인생은 망한 인생일 거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세상 제일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아서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